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비트코인, 장부거래, 유령코인.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빗썸, 비트코인 차고 송금 63조 원 규모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자세히 살펴보면 좀 꽤나 복잡합니다. 블록체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이 고객들에게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우선 좀 어떻게 된 건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대표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빗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거래소에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한 249명에게 뭐 당첨금으로 리워드 프로그램이니까 이벤트 보상으로 한 62만 원을 이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명당 한 2, 3천 원씩. 네, 한 명당 한 2천 원씩 정도 네네. 되는데요.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사고 개요가 나오고 있는데 2월 6일이었죠. 오후 7시께 이게 당첨금 한 2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이제 지급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기존 당첨금이 62만 원인데 이게 원이 아니라 담당자가 코인 1코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지급이 된 겁니다. 단위를 좀 입력을 잘못했나 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오지급이 된 상태고 네. 이게 한 20분 후에 오지급인지를 이제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비트코인을 잘못 받으신 분, 오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일부가 이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그렇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잘못 들어온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때 한 9,800만 원 하던 1코인당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빗썸에서 8,100만 원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존 보유자들도 패닉셀 했을 가능성도 높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 당시에 첫 번째로 패닉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비트코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왜 떨어지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뭐가 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무슨 일이 생겼나? 네. 그래서 나도 같이 그 패닉셀에 동참해서 팔지 않아야 되는데 파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났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딩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담보를 가지고 이제 코인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 코인을 산다든지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갑자기 이게 매도세가 나오고 가격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청산을 당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증거 유지금을 이제는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담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청산 문제가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크게 벌어졌죠. 그래서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강제 청산 당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신 분들이 네. 여기서 굉장히 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유지증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도 나오면서 사태가 정말로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빗썸이 가진 비트코인이 42,8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2만 개가 실제로 지급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빗썸이 가지고 있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46,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62만 개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 42,000개,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46,000개 된다고 해요. 근데 네. 62만 개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니 없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하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산이 없는데 숫자만 그렇게 거래가 가능한 거에 대한 그쵸. 문제죠. 이게 바로 이제 장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장부상 거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요, 이렇게 그 정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합성이 뭐냐 그러면 실제 보유한 수량과
실제 유통되는 수량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매일매일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빗썸이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나오고 있지만 매번 네. 이동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만 바꾸는, 이게 바로 장부 거래라고 하는데, 장부 거래가 불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장부 거래는 합법이죠. 네. 은행도 장부 거래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께 10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실제 제가 돈을 지금 현찰로 해서 100만 원 준 게 아니죠.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고 앵커님 계좌에 플러스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장부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장부 거래고요. 수많은 거래소들은 당연히 장부 거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장부 거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정합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없는 코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점이 있는 거고, 이게 내부적으로 조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보유 수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가는 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데 네. 이게 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부 거래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이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전에도 뭐 내부 담당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네. 이게 지금은 62만 개다 보니까 티가 났지만 그렇죠. 뭐 1코인당 2코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부에 5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부상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거 못 골라내는 거 아니었느냐, 네. 이런 의구심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한국 거래소 안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입력 한 번에 수십조 원의 자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었다는 점이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데요. 그럼 정말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빗썸의 이번 사태를 봐서는 빗썸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거래소에서 1코인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네. 코인을 사면은 그럼 내 이름으로 코인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있느냐. 대부분이 아마 코인을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돈 투자해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장부 거래는 온체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뭐 코인에서 산다 그러면 그 암호화 키가 생겨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키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키의 주인이 누구냐?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다수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그 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 키를 받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그 개인 키는 이 중앙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키, 이거 안에서 우리는 그냥 장부만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소유는 나한테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내가 돈 주고 산 거 내 소유가 아니냐라 보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소유를 만들고 싶으시면 개인 키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개인 키를 발급받으면 당연히 중앙거래소, 지금처럼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왜? 거기는 중앙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본인들의 키를 가지고, 그 거래소에 암호화된 키를 가지고, 비트코인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네.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사례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코인 투자했을 때 이 개념을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문제가 그러면 이 중앙 거래를 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암호화 키에 대해서, 이런 네. 키에 대해서 빗썸이나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이 정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뢰를 얻어야 된다. 네. 실제 없는 코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실제 42,000개 정도, 아까 우리가 자막에 나왔잖아요. 빗썸이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4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빗썸이 가지고 있는 키에 네. 정말로 42,000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장부상 거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그 정부의 감리가 일어나거든요. 네.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번에 다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빗썸 고객들의 실물 비트코인이 안전한가 여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사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합성의 문제인데, 실제 빗썸이 실제 비트코인을 얼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네.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은 빗썸이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한 42,000개 정도, 지금으로 보면 46,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게 맞는지도 봐야 되고요. 네. 실제 그 42,000개, 6,000개 가지고 있는
이게 비트코인 수량과 실제 유통되고 있는 수량이 이게 맞는지도 이번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62만 개가 이 장부상으로 찍혀 있지만 물론 99.7%는 지금 환수를 했다. 이거를 오류를 잡았다라고 빗썸 측은 얘기는 하고 있으나 나머지 그러니까 오늘 사실 빗썸에서 오늘 국회에 이제는 출석을 해서 맞습니다. 빗썸 대표가 또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도 회수 못한 한마디로 이건 거죠. 5지급 받아서 이거를 매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그 매도 현금으로 아예 그냥 바꾸신 분들 이거 환수해야 되는데 네.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스스로 맞습니다. 내진 않고 스스로 이제는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법률 싸움, 법리적인 싸움으로 이제 갈 수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단순히 뭐 몇십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소에 대한 신뢰 부분을 완전히 잃었다는 거. 내부 통제가 안 됐다라는 거. 오늘 밝혀진 거지만 이벤트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한 명이 그 승인을 내렸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 떠올리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죠? 네, 이게 그 비슷한 사건이 이제 삼성증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증권 우리 사주 이제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배당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보통 보니까 배당금 1,000원을 주는 대신에 자사주 1,000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주니까 직원들이겠죠. 이제 직원들이 딱 봤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주식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내부 직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 들어왔으니까 저도 아직도 그 사건이 기억나는데 네. 그냥 다시 반납하면 되는데 그 임직원들 중에서 그걸 또 이제는 매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화하신 거죠. 심지어 임직원이 네, 매도했죠. 임직원이 네. 발칵 뒤집힌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 그냥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왜냐하면 이번 빗썸 사태랑 좀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 18년도 4월이었고요. 우리 사주 배당건이었고 우리 사주 28억 1천만 주. 그다음에 당시 가치로 보면 112조 원 정도 됐는데 네. 대부분 회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수를 못한 삼성증권의 임직원들이 매도해서 실제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현금화했던 부분 이거에 대해서 사실 결국에는 법정 다툼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제는 다 토해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요. 그중 8명은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네. 결국에는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는 지금의 이제 법리적인 다툼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번에도 부당이득으로 아마 돼서 아마 이번에 빗썸 사건으로 인해서 코인을 받으신 분들도 네. 아마 판결로 가면 패소할 거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수가 하나 있죠. 네. 그때는 주식이었고 이번엔 코인이죠. 지금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을.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인을 과연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 자산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 사주 삼성증권 사태처럼 그렇게 매듭이 지어지겠지만 자산으로 인정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네. 오히려 빗썸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아마 그 5지급 받았던 그 투자자 입장에서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네. 이거는 가봐야 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결과를 낼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어쨌든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신뢰의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가상자산판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사실상 이게 신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니 이게 가짜 장부, 뭐 가짜 장부는 아니지만 장부상에 5지급된 케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를 사실 장부상 네. 만들 수 있는 거죠, 코인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이제 패닉셀이 또 한 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닉
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는 이제 나오진 않는다. 지금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체가 이번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빗썸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부터가 사실 네.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에 고점 찍었었거든요. 네. 예, 고점 찍다가 이게 이제는 쭉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6만 3천 달러까지 사실 내려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반토막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업비트나 이제 빗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달러 선이 깨졌고 다시 한번 뭐 7만 달러 선이 회복이 됐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세가 있고 이건 추세로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빗썸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부터가 지금 하락세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아까도 그래프에서 봤지만 10월 달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급락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못 버티고 청산당한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회복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최근 이슈인데 은 가격이 확 빠졌잖아요. 그 은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 은 가격에 대한 이제 마진콜 걸리신 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유지 증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증거금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비트코인에서 돈을 먼저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이 또 훅 빠진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6만 달러까지 쭉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물타기를 한다,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뭐 저점이니까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네. 하락 추세는 이번 연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네. 갑자기 뭐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상자산 살리겠다고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 네. 지금 상황으로는 추세적 하락이 맞다. 그래서 괜히 섣부르게 이제 저점 매수라는 이유로 들어가게 되시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고 이후 많은 분들이 빗썸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하락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일까요? 빗썸이 이제는 고객 대응 차원에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일주일 동안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가 0.25%포인트 0.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지 않는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빗썸에서 거래를 하고자 네. 이용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을 가보니까요. 2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빗썸이 31%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합니다. 이게 사건 터졌을 때가 21%까지 빠졌거든요. 이용자 수가. 네. 근데 지금 점유율 자체가 거의 10%포인트가 더 오른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 안 맞는다 보니까 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네. 거고 반대로 이제 업비트가 업계 1인데 네. 이제 오히려 이제는 점유율이 빠졌죠. 왜냐하면 네. 빗썸으로 가고 아니면 코인원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빠졌고 빗썸 업비트 말고요 다른 거래소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번에 또 그 서클에 대한 1,000만 원 이상 투자하게 되면은 뭐 리워드 프로그램, 리워드 이벤트 한다 그래갖고 혹시나 하는 바람에 또 투자자분들 그쪽에서 또 거래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는 빗썸 못 믿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이윤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빗썸에 대한 점유율이 순간 이제 높아진 거고요. 앞으로가 문제죠. 과연 사고 이후에 사건 이후에 빗썸이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점유율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한동안 뭔가 코인은 시즌 종료됐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좀 소폭 반등한 면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자세히 검사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빗썸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검을 했는데 점검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검사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사로 들어간 거 보면은 금감원 쪽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령 코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고 이게 과연 62만 개에 대한 장부, 5지급에 대한 부분, 이 장부 거래가 실제적으로 가능했었던 이런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62만 개가 잘못 장부로 찍힌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전에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아마 쉬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맞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이제 부당 이득을 위해서 아마 눈치가 없게,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네, 정말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속 시원하게 밝히지 않은데 저 같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차라리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개인 지갑을 옮길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더 투자했던 비트코인. 안전하게. 예, 네. 개인 이 중앙거래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들어간 중앙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이 개인 키로 받아서 개인 키로 옮겨가는 거죠. 네. 이렇게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지금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다시 한번 얻느냐 아니면 문제가 더 커져서 우리나라 이런 중앙거래소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지 이거는 네. 이제는 정부의 검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짚어드렸습니다만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소폭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의 월러 의사가 트럼프 집권이 만든 비트코인 열기가 일부 식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평론가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식었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월러 의사가 아무래도 이제는 연준 의장에서 후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붐이 일었던 이런 가상화폐 열풍이 지금은 많이 식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당연하게 지금 뭐 차트를 봐도 지금 그때보다 많이 열풍이 식은 건 맞고요. 네. 유동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낙관론 이런 것들이 약간 회의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로이터가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1%의 마켓 뎁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포인트의 가상자산,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1%의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상 이제 800만 달러 정도가 이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과거사를 본다 그러면 300만 달러를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 어차피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800만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 300만 달러도 만약에 누군가 매도하게 되면 시장에 출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의 이제는 마켓 뎁스가 500만 달러로 지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500만 달러만 있으면 1%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취약한 상태다 보니까 섣부르게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에 가상화폐 투자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좀 어리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럼 언제 다시 반등하고 오느냐? 그거는요. 법률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너 보시면 제가 네.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시장의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럼요. 설명해 지금은 주실 거예요. 사실 어렵군요. 별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법률 방송 보시면서 자산 증식에 도움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고였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철퇴를 내릴지 또 가산자산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피 변동성 단타. 네, 어제는 폭락, 오늘은 폭등, 코스피 롤러코스터 행보입니다. 정말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 변동률이 3%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코스피 시장 움직인다 그러면 뭐 네. 오르면 1%, 떨어지면 1% 맞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오르면 뭐 3, 4%.
뭐 떨어지면 무섭게 또 4%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코스피 시장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일명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롤러코스터 탄다 이런 네. 표현도 쓰고 이게 뭐 코인 시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보시면 코스피 평균 변동률이 3.85%거든요.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85%.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단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막 하루도 기분이 왔다 갔다 예, 천당 변동폭이 갔다가 워낙 크니까요. 예,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막 하시죠.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약간 이렇게 급흥분하신 분들이라고는 급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네. 이게 눈에 티가 턱 나거든요. 그 네. 정도로 사실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일단 지금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네. 2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이 계속 팔았거든요. 네. 기관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매수해주고 네. 이랬던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오늘 기준으로 최근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런 매수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 즉 시장이 약간 좀 취약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5,300선을 뚫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오른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기관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올랐네? 아 일단 빨리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내릴 수 있으니까. 고점을 모르니까 일단 네. 예, 불안한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랐네? 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변동이는 출렁이는 변동세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가다가 지금 조방원 갔다가 네. 조방원 갔다가 또 어디로 갈까? 이렇게 순환 매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 순환매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인사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제 설 연휴 끝난 다음에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월 효과가 있어요.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이제는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정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들고 갈 거를 이렇게 딱 찍거든요. 네. 그때가 매수가 좀 나옵니다. 이렇게 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2월달, 3월달은 별로 안 좋아요. 시장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딱 이제 설도 껴져다 보니까 아마 관망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설 명절 끝난 다음에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의 40%가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AI 거품론이 불거질 때마다 코스피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괜찮을까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 반도체입니다. 네. 뭐 AI 수혜, 소재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부품, 소부장 쪽부터 포함을 해서 반도체와 연결돼 있으면 다 일단 다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변동성이 출렁이는 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른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하는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랠리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제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이거 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MSCI 지수 보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 MSCI 지수에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3%가 넘어가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른다 그러면 지수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들어가도 전 늦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에서는 뭐 거품론이다, 그 다음에 AI가 출현해서 소프트웨어 기업 다 망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계속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AI가 더 캐파 증설이 되고 무엇보다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거기에 HBM 다 들어갈 거고 HBM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에도 HBM4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조만간 납품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는 앞으로 더더욱 높아진다. 그런 이유를 조금 여러분 좀 내가 투자하는데 좀 도움을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실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최대 매출액 나왔고 4분기 영업이익도 2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뭐 숫자로 증명된 케이스고 무엇보다 이제는 추정 퍼 그러니까 포워드 퍼 PER이 지금 보니까 한 8배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가치가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퍼 네. 자체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이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마이크론과 비교해봐도 실제 너무 포가 났거든요. 네. 추정포가.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늙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어떻게 내가 투자해야 될지 보셔야 되겠고, 말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반대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 내가 투자할 곳을 찾는다 그러면 없어요. 반도체밖에. 예, 반대로 얘기하면. 확실하게 실적이 증명이 되는 분야가. 네. 반도체 분야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반도체가 너무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조방원이라든지 바이오다. 너무 네. 많이 올랐잖아요. 또 네. 부담스러워 또 네. 밸류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갈까 하다 보면은 또 사실 믿을 만한 건 실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상 반도체밖에 없고 네. 조방원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이제는 움직이고 있다. 예, 네. 평가해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걱정인 건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는 생각에 빚까지 내서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빚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투자할 때 빚지지 않는 겁니다. 뭐 당연한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겠지만 네.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런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부족하다는 표현 쓰죠. 네. 야, 내가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갖고 있는 현금이 바닥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빚을 지겠죠. 이렇게 신용융자 잔고가 그래서 이제 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지난 4일 기준으로 봤더니 30조 원이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29조 원 된다 그러면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최고치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30조 원이 넘어갔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빚지고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빚지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폭탄도 터질 수 있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이제 청산 당합니다. 네. 그러면 손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떤 투자든 간에 물론 뭐 과감한 자신감이 있으시면 뭐 레버리지 쓰는 거, 뭐 본인 책임하에 쓰는 건 좋겠지만은 네. 하지만 뭐 보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빚지고 투자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맞지 않고요. 확실하게 금융 투자나 자본 투자는 내가 여윳돈 갖고 하는 거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게 맞다 또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 매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거래량 회전율도 연초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단기 매매가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과열이죠 지금. 네. 예, 그래서 회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 회전율 안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가 반대 매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보 비율을 보통 우리가 140%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용융자 잔고를 본다. 그러면 담보 비율이 140%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빠진다라고 보면 네. 140% 이상 못 넘어가고 140% 밑으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빚진 건 그대로 있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담보의 담보 비율, 담보원이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증거금 내놓으라 그럴 거고 그럼 증거금에 대해서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당연히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는 반대 매매 당하는 거거든요. 반대 매매가 뭡니까? 알아서 청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고스란히 이제 더 많은 빚을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는 지금 단기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과열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전율을 봤더니 이게 1.13%라고 얘기하거든요. 2월 달 들어와서. 그러니까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매수와 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평소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고 물론 뭐 투자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략은 다를 수 있는데 제 성향은 단타 성향이 아니거든요, 일단.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수익률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렌 버핏도 얘기한 것처럼 네.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단기 투자에서 그게 저는 더 본인에게 적성에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전업 투자가 아니신 분들이 과연 단타 투자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율을 내고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좀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회전율이 높다, 그냥 거래량도 많다, 이게
뭐 온전하게 우리 코스피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증표는 아니다. 때로는 일단 과열 영상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 증권가에서는 2026년 코스피 상단을 5,500선에서 최대 7,500선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하반기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요.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고 하저 흐름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 장세 언제까지 갈지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저는 코스피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뭐 당연히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제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만 보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 지수 막 증권사 리서치에 보면은 막 5천, 6천선 막 JP 모건 막 7,500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만 보고 지수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내 계좌는 흐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보고 지금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오를 종목을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수 자체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6천선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반도체 랠리. 지금 이제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HBM4도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량 공급이 안 됩니다. 수요는 너무 많은데 물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2027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 HBM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훈풍으로 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업체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구조상 코스피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수로 본다 그러면 저는 6천선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 네. 지수는 오르는데 내 투자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업종을 잘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팁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보셔야 돼요. 당연히 반도체고 휴머노이드고 네. AI, 피지컬 AI고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지금 뉴스에 다 알잖아요. 피지컬 AI 뜬다는 거. 근데 이제는 알고선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되게 많으세요. 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네. 항상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업종에 대한 공부, 트렌드에 대한 공부,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자산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들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누가 뭐 투자했대, 누가 뭐가 좋대, 이런 거에 휩쓸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6천선까지 긍정적으로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명절입니다. 통상 명절을 앞두고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상으로 본다 그러면 명절 끝나고 네.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워낙 지금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 통틀어서 AI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에서 크게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저는 뭐 추석 그러니까 설 명절 이후라도 저는 뭐 주가는 크게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네. 하방 압력은 좀 줄어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중요한 거 우리 설 명절 때 네. 외신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워낙 지금 AI가 소프트웨어를 장식한다, 잠식할 거다, 뭐 소프트웨어 기업을 망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주가를 누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AI 거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고 있는데, 우리의 설 명절 동안 과연 이러한 이슈들이 종식이 되느냐 아니면 더 확대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설 명절 이후에 주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외신 설 기간 동안 한번 외신을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낙관적인 장기 전망 속에서도 하반기 변동성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의 키워드 만나보시죠.
유통법 대형마트 새벽 배송. 네, 이번 주제는요,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 배송 추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기반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죠. 그렇죠. 이게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는 당정청이 모여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유통법 개정은 저는 찬성입니다. 네.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필요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이런 중소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형마트와 게임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의무 휴업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시간에 대한 규제도 필요했었죠. 그래서 2009년도에 골목상권 보험 목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네. 그 당시는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닙니다. 왜? 지금의 싸움은 대형마트와 중소마트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업체가 바로 쿠팡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기회급수로 커졌는데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업체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개정하느냐? 이런 대형 마트들도 새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주요 개정안 내용인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서 예외 단서를 추가하고요. 통과 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이럴 거예요. 아니 지금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이 안 돼 하실 텐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시까지 일을 못 해요. 그렇군요. 밤 12시부터 10시까지 일을 네. 못 하게 놓으니까 아니 그러면 뭐 장을 개장이 안 되는데 뭐 마트를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배송 처리를 하고 네. 송장을 만들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네.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예외 규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밤에 일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경쟁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 개정된다 그러면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당정청이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미 물류 인프라 운영 노하우로 주도권을 굳힌 만큼 좀 대형마트의 좀 섬세한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가 눈이 예전부터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네.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노하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통은 소싱 싸움이에요. 어떤 좋은 물건을 누가 갖고 와서 네. 싼 가격에 제시를 하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유통마트, 대형 유통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이 촘촘하죠. 네.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갖고 온다, 아니면 건어물을 갖고 온다, 이미 유통망이 다 있어요. 네. 거래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새벽 배송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소싱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대형마트의 이런 장점이고 또 네.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전국 점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신세계 라인 같은 경우도 다 있잖아요. 대형마트부터 시작해서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있는 점포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아마 오프라인 플랫폼보다 더 빠를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방송국입니다. 그럼 방송국 근처에 있는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든지 심지어 편의점 통해서 바로 그냥 배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빠르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근거리 물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 3사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쿠팡이라는 이 거대 기업에 대한 긴장감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쿠팡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고 네.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당정청이 전격적으로 나섰습니다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반발도 변수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진출이 골목상권 매출 잠식을 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사실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있기 전에 그러면은 대형 유통업체가 결국에는 사실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을 더 잠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 일단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 안 가겠죠. 일단 더더욱 새벽 배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마트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시 헌법 소원도 이제 청구할 거다라고 이제 공동 성명을 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현황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반발을 우려해서 대형마트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업계 부담이 가중되진 않을까, 뭐 어떤 점을 고민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정청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허용해 주면 새벽 배송을 통해서 대형 업체들은 이제는 이윤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늘어나는 이윤 부분에 대해서 한 0.5%에서 한 1%의 상생 협력 기금을 출원하는 방안.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는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부분을 좀 완화시켜 나가겠다. 왜? 이 상생 자금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을 도와주는 곳에 쓰이거든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근데 이제는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대형 마트들이 상생 기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벽 배송에서 나온 이윤에 대해서 또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구조에서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측면을 바라보는 게 아까 상생기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게, 이걸 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영세상인을 도와주려고 돈을 줬는데 이게 일부, 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상인회가 그거를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이윤대로 그냥 써버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생겼군요. 네, 정말 어려우신 네. 분들 영세상인을 도와주려고 준 상생기금이 네. 특정 상인회의 이제는 이윤에 맞게끔 활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생기금 출연 규모 확대가 과연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이 더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쿠팡 이슈라도 더더욱 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세상인과 이제 부딪힘이 없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유통업계에선 이커머스로 기울어진 유통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의무 휴업의 규제도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이거 참 예민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개정안에는 의무 휴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무 휴업은 대형마트들은 이제는 그대로 가는 건데 매월 2회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을 본다 그러면 이거마저도 사실상 해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사실상 이런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 나오고 있죠, 자막에.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 휴업 도입인데, 의무 휴업 쪽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이런 쪽이 이제는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의무 휴업마저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영세상인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쪽이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죠. 이게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국회라든지 당정청이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으나 네. 사회적 파장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점에 더 초점을 맞춰야 그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패러다임이 변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싸움,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싸움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쿠팡과 이제는 견제할 수 있는, 쿠팡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토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오토 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쏟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